아버지, 저 여자가 집까지 다 가져간다고요. 평생 아버지를 모신 딸의 절규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간병인으로 온 낯선 여자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이용해 수십 년간 살아온 집과 재산을 모두 가져간 충격적인 사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광주의 오래된 2층 양옥집에는 아침마다 죽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어요. 박미숙은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박규남을 위해 새벽 6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죠. 인근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30년을 일하다 은퇴한 미숙에게는 아버지 간병이 새로운 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숙이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함께 여러 가지 약을 작은 접시에 담아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83세의 박규남은 얼마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퇴직 교감 출신이었죠. 한때 제자들에게 존경받던 엄격한 선생님이었지만 이제는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숙아, 너는 누구냐? 아버지가 멍한 눈으로 미숙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미숙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미숙이에요. 아버지 딸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화장실 위치도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죠. 미숙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나, 아버지를 전문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 서울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둘째 남동생 박동철이 주말에 내려와서 말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집에서 모시고 싶어. 대신 간병인을 구해보자. 동철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자주 뵙지 못했지만 유산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졌어요. 집값도 많이 올랐던데 나중에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미숙은 그런 동철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간병은커녕 얼굴도 안 비추면서 상속 얘기는 빠지지 않네. 결국 미숙은 구청에 연락해서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혼자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구청에서 소개받은 간병인이 박미숙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43세의 문지영은 단정한 회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지영입니다. 간병 경력이 10년 정도 되고 치매 어르신들을 많이 돌봐드렸어요. 미숙은 지영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말투도 정중하고 간병인 자격증도 제대로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선 일주일만 해보시죠. 아버지 상태를 보고 계속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지영은 첫날부터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버지의 죽을 정성스럽게 데워드리고 빨래도 깔끔하게 개어서 정리했죠. 미숙이 그동안 혼자 감당하던 일들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지영 씨 덕분에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불과 2주일 만에 아버지가 지영에게만 유독 애착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영아, 어디 갔냐? 아버지는 지영이 잠시 화장실에 가도 불안해하며 찾았습니다. 반면 평생 함께 살아온 미숙에게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아버지, 저 미숙이에요. 딸이라고요. 미숙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지영이는 나한테 잘해줘. 너보다 착해. 미숙은 당황스러웠어요.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지영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면서 자신만 못 알아보는 게 이상했거든요. 왜 저 여자 이름은 그렇게 잘 기억하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더 이상한 건 지영의 행동이었어요. 지영은 아버지와 둘만 있을 때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미숙이 다가가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옷 스타일까지 바꿔주기 시작했죠.
평생 검은색 옷만 입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밝은색 셔츠를 입고 계시는 걸 보고 미숙은 놀랐습니다. 지영 씨, 아버지 옷을 왜 바꿔드린 거예요? 미숙이 물어보자 지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르신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분도 밝아지시고. 그날 밤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너무 빨리 아버지 마음에 들어간 게 이상해. 이렇게 빨리 변하실 분이 아닌데. 한 달이 지나자 지영은 마치 집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미숙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방 가구 배치를 바꾸고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한다며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죠. 어르신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좀 더 환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미숙은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지영이 집안 구석구석을 너무 자세히 살펴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아버지 서랍이나 장롱을 정리한다며 뒤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혹시 뭘 찾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해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이 어디에 뭘 두셨는지 자꾸 까먹으시잖아요. 지영의 대답은 항상 그럴듯했지만 미숙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영이 시장에 나간 사이 미숙은 아버지 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공인인감등록 신청서와 함께 아버지 필체로 쓰인 듯한 편지가 있었어요. 지영 양에게 고마운 마음을, 집을. 편지 내용을 읽다가 미숙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자세히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바로 유언장이었습니다. 본인 박규남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본인의 주택과 예금을 문지영 양에게 상속한다. 아버지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유언장을 보는 순간 미숙은 현기증이 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미숙은 유언장을 들고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만 봤어요. 유언장? 그게 뭐냐? 그러다가 지영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영아, 왔냐? 지영이 없으니까 심심했어. 지영은 미숙이 서류를 들고 있는 걸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찾으셨네요. 어르신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쓰셨다고. 미숙이 소리치자 지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된 거예요. 공증도 받았고요.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공증까지 받았다는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설마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철아, 당장 올라와.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간병인이 아버지 유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 간신히 전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에서 내려온 동철은 유언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런 미친 일이 어디 있어? 하지만 곧 분노의 화살이 미숙에게로 향했습니다. 누나, 그럼 너는 왜 이걸 지금까지 가만히 두고 있었어?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숙이 변명하려 하자 동철은 더욱 화를 냈어요. 아니, 간병인 하나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뭘 한 거야? 이것 봐, 공증까지 받아놨잖아. 그때 지영이 거실로 나왔어요. 두 남매가 언성을 높이는 것을 듣고 온 모양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야, 너, 이게 뭐야? 동철이 유언장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이런 걸 쓰게 한 거지? 지영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자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어르신이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저한테 고마우니까 재산을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동철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지영은 미소까지 띠며 대답했어요. 법정에서 보시죠. 저 도망 안 가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받은 거니까요. 동철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라면 일단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고발하셔야 해요. 그날 밤 미숙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문지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고 구청과 간병인 협회에도 전화를 걸어 그녀의 과거를 캐내려 했죠. 며칠간의 추적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철아, 지영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에 다른 노인분께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거야. 동철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그럼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변호사를 찾아보자. 이런 사기를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더욱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지영은 미숙과 동철의 추궁이 거세지자 더욱 교묘한 수를 썼어요. 아버지에게 미숙과 동철이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키기 시작한 거죠. 어르신, 따님과 아드님이 어르신 돈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어르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요. 그 결과 아버지는 점점 자식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어요. 미숙이 약을 가져다 드리려 하면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리가, 너도 내 돈 노리는 거 아니냐? 지영이만 날 진심으로 대해줬어. 아버지, 저 미숙이에요. 평생 아버지를 모신 딸이라고요.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말이 맞아. 너희들은 다 돈 때문에 날 이용하려는 거야. 동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면 할수록 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지영이가 힘들어한다. 지영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결국 참다 못한 아버지는 미숙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 집은 이제 지영이 거야. 너는 나가. 83년을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숙은 울면서 짐을 쌌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정말 나갈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지영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난 미숙은 동철의 서울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셨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요양원에? 미숙이 경악하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가 문지영 씨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어르신이 입원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지영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 매각 절차를 시작한 거였어요. 여기 상속인 동의서 있고요. 보호자 문지영 씨 서명도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미숙이 급하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달려갔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상태였어요. 죄송한데 정식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그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미숙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지영이 정당한 상속인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숙은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아버지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졌어요. 이럴 수는 없어. 절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절망에 빠진 미숙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버지의 옛 제자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김 선배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으로 현재 66세의 노련한 법조인이었습니다. 선생님 딸이 미숙이구나. 많이 컸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왔어?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 선배는 심각한 표호로 유언장 사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 선생님 필체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정말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미숙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선배는 돋보기를 쓰고 유언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만년필로 글씨를 쓰셨는데
이건 볼펜으로 쓴 것 같고 회계 힘도 다르고. 김 선배는 즉시 필적 감정을 의뢰했어요.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감정서가 나온 거였어요. 이제 희망이 보이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김 선배는 요양원에 연락해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간병 기록과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어르신의 정신 상태를 확인해야 해. 상속 의사 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거든. 요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김 선배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이거야. 유언장 작성일인 지난달 15일 어르신이 시간과 장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어. CCTV에도 다 나와 있고. 미숙은 김 선배와 함께 상속등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동시에 지영을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제 집 매매도 중단될 거야.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영은 법원 소환장을 받고 나서야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변호사까지 끼고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김 선배는 미숙에게 말했어요.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승산이 있어.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평생 제자들을 아끼시던 분이 딸을 버리고 남에게 재산을 줄 리가 없어. 미숙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런데 김 선배가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미숙아, 이 여자가 너희 아버지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 한 번 더 조사해보자. 김 선배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법원에서 상속등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자마자 지영과 관련된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로 연락을 해온 건 인천에 사는 이순자 씨의 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3년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이순자의 딸 영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문지영이라는 간병인이 와서 한 달 만에 아버지 마음을 사로잡더니 예금 통장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는데. 이어서 수원, 성남, 안양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연달아 신고되었어요. 모두 혼자 사는 노인이나 치매 초기 환자들이었고 지영의 수법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간병인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가족들과 이간질을 시킨 다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었죠. 이 여자가 정말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구나. 김 선배는 쌓여가는 피해 신고서들을 보며 분노했어요. 약한 노인분들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탔어요.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지영의 계좌 추적, 필적 감정, 의료진 진술 등이 모두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거든요. 특히 아버지의 담당이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박규남 환자는 유언장 작성 당시 중등도 치매 상태로 상속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명확한 진술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지영이 사용한 가짜 신분증과 위조 자격증이 발견된 거였어요. 본명이 문지영이 아니라 박미란이에요. 간병인 자격증도 다른 사람 것을 도용한 거였고요. 수사관의 말에 미숙은 경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언장 무효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문지영 박미란이 치매 환자의 판단력 저하를 이용해 작성하게 한 유언장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다. 지영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하지만 어르신들을 정말 잘 모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치매를 악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미숙은 법정을 나서며 김 선배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선배님 덕분에 아버지와 우리 집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리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영이 구속된 후 미숙은 조심스럽게 요양원을 찾았어요. 몇 달 만에 만난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표정도 전보다 더 멍해 보였습니다. 미숙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아버지, 저 미숙이에요. 미숙이 조용히 말하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미숙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뭘 한 거냐? 간병사는 미숙에게 귀띔했어요. 며칠 전부터 지영 씨를 찾으시면서 불안해하시더니 어제부턴 계속 미숙이를 찾으셨어요. 뭔가 기억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미숙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희가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는 말은 못하셨지만 미숙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가택 매매는 법원 판결로 무효 처리되었고 미숙은 아버지를 요양원 근처 작은 아파트로 모셨어요. 큰 집은 너무 관리하기 어려웠고 아버지 상태로는 요양원과 가까운 곳이 나았거든요. 동철도 뒤늦게 반성하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그동안 누나한테만 맡겨두고 나는 너무 무관심했어. 앞으로는 내가 더 도울게. 그해 겨울,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숙의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미숙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교직 생활 40년 동안 쓰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숙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 미숙아,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너에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하지만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내가 가장 소중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내가 내 전부였어. 고마웠고 사랑한다.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써두신 진짜 마음이었거든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마지막에라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야. 몇 달 후 미숙은 노인 상대 사기 예방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르신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해요. 미숙의 삶은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마지막에 받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편지가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힘든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